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동경제학과 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1번, A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2번, A를 하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3번, A는 이미 다른 사람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장을 듣는다면 A를 하실 건가요? 혜택이 있으니까 해야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A를 해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나만 안 하고 있어? A를 해야지. 자, A 1번은 경제적인 방법이었죠. 즉 혜택을 주는 거죠.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법적인 방법이었죠. 벌을 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마케팅적 방법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강력한 개입주의잖아요. 세금, 돈, 혹은 감옥 가는 거, 벌금 이런 것들인데 마케팅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온건한 개입주의로 여전히 다른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금연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마케팅의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을 접목한 경제학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실제 행동 변화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부정하고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비합리적이고 여러분도 비합리적이잖아요. 바로 이런 비합리적인 인간을 설명하려는 것이 행동 경제학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은 인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편향된 사고를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 뇌가 변연계라는 부분이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부분에 뇌가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과 손실, 이익 100만 원, 손실 100만 원, 이거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손실 100만 원을 훨씬 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경제학에서 효용으로는 100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심리적인 가중치를 더하니까 이런 효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망으로서 더 사람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익숙하지 않고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깊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만 반면에 익숙한 환경에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는 과거 습관대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더라 이런 이야기이죠. 대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산하고 가능성과 이익도 계산해보고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 과정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또 감정적 선택도 남발해요. 또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 또래 집단의 행동, 또래가 이런 게 대세더라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경제학이 설명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보도 불완전하고 이성적인 한계도 있고 감정적이고 거기에 대해 더해서 사회적 압력까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익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냐 이거를 계속 설명하지 못하니까 행동 경제학이 등장을 한 겁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반면에 요즘에 대두된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래 맞아 합리적인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일부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도서가 넛지입니다. 넛지 아주 재밌는 책이라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넛지라는 뜻은 이 뜻이에요. 이렇게 팔꿈치로 콕콕 야야야야야 이렇게 찌른다는 건데 그 팔꿈치를 꾹꾹 찔러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할 때 혹은 담배를 끊게 만들려고 할 때 운동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막 경제적으로 막 뭘 설명하고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이익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쿡쿡쿡 찌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택적인 선택 설계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상황을 잘 디자인만 하면, 잘 설계하면 바람직하게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뭐 눈에서 치워 보이는 것도 일종의 선택 설계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선택하는 거에 동조해서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 설계를 잘해야 한다. 아까 전에 질문을 돌아가 보면 3번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는 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경제학은 경제학 담론에 인간의 심리를 변수로 가져왔죠. 리차드 세일러 교수님, 저도 2018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대표적인 학자신데 경제학에서도 그동안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인간은 비합리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심리를 잘 이해해서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마케팅에서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Behavioral economics is a relatively new and rapidly expanding field of research that, at the end of the day, says to traditional economists, be aware of irrationality and emotions and all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human beings. Why these consideration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from the start? Well, the interesting thing is they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the start and then they were forgotten. Right. So Adam Smith is often thought to be the inventor of modern economics. He talks about loss aversion, overconfidence, generosity, emotions. He was a behavioral economist. And economics was behavioral through John Maynard Keynes, who was the great pre-war economist. And then economists forgot about people. And they forgot about them for 50 years. Right. And now, thanks to your success, do you think the behavioral sid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by current economists or even more importantly by decision makers as governments? Well, we're making inroads in economics. So every young economist knows about behavioral economics. And every top department has behavioral economists, and every top journal publishes behavioral economics. It hasn't made its way into the textbooks. Right. Because it complicates the story. So undergraduates taking the basic economics course, they may get one chapter, but the professor finds it a little inconvenient. Right. As to decision makers, I would say there's growing understanding, both in governments and in the business community, but it's still, like you say, it's a new field. Right, right. 리차드 세일러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원래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이었다고 해요. 아담 스미스나 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경제학자들이 모두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을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선택, 사람의 선택을 다루는 학문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인간의 심리를 비합리적인 측면을 다루었었다는 거죠. 도덕 감정까지도 다뤘었고요. 따라서 지금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까먹었었던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기도 하다. 그럼 어떨 때는 합리적이고 어떨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정교화 가능성 모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상황이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냐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다른 경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관여 상황과 고관여 상황인데 저관여 상황, 즉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핵심적 정보보다는 주변적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고관여 상황에서는 반면에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관심도 없다, 이럴 때에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봤자 듣지 않죠. 그럴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광고에서 하듯이 배경음악, 광고 모델 이런 주변 정보를 통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우리 운동을 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을 생각해 볼까요? 한 개인이 운동에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 정보를 주면 아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구장창 줘봤자 관심이 없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멋있게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런 주변적 정보를 통해 가지고 관심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행동경제학이 정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쓰이는 뇌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인데요. 시스템 1, 인간의 뇌를 둘로 나눴을 때 시스템 1에서는 자동적인 시스템이고 이때 변연계가 쓰이고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 빠르고 자동적이고 쉬운 행동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반면에 시스템 2에서는 대뇌를 사용하면서 느리고 의지를 사용해서 어렵게 계산하고 심사숙고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뇌를 사용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때는 스트레스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스템 2로만 살아가시는 분 있나요? 모든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뇌를 활용해서 심사숙고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시스템 1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의 의사결정은 시스템 1이 초기값이에요. 따라서 우리 습관, 감정,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은 대부분 뇌를 사용할 때 지름길을 그냥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직관적으로 습관을 따르고 항상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뇌를 사용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걸 꺼려해요. 생각을 하는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뇌에 길이 나면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 거죠. 반면에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말했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런 뇌의 지름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매번 모든 상황마다 새로운 정보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 1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 삶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기업과 정부 역시도 소비자는 그래, 국민은 그래, 시스템 1을 사용해라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1을 이해한 너츠의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도의 마케팅 기업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에서 아동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츠를 활용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To counter Afghanistan's traditional bias against immunization, we turn to another tradition. This little bracelet is a common sight in Afghanistan, a lucky charm that protects Afghan newborns from evil forces. Today, this bracelet protects from much more. This is the immunity charm, a simple thread with colored beads that are messages from doctors to each other and to the people of Afghanistan. Each colored bead is a code for a specific vaccine. With every vaccination, doctors add the corresponding bead to the bracelet, a reminder of a baby's immunization history worn by the baby. Requiring just 1-hour training programs, the immunity charm has excited the healthcare community in Afghanistan and beyond. I'm really excited about the immunity charm
because it turns culture into incentive and a bracelet into long lineups of mothers and children at vaccine clinics. لازم بستخدم هو طفل داورش كده ميام صغير جديد من فرصاش ممكن كيتشي أستاذ. On one side, this is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beliefs of the community. On the other side, that will remind the healthcare provider which vaccines are implemented. On seeing the pilot's success, the government will be extending the immunity charm to other provinces, helping thousands of infants complete their vaccination schedules. The Afghan immunity charm, making immunization into a tradition.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조그마한 팔에 팔찌를 달아주고 있는데 그 팔찌가 전통적인 문화인데요.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팔찌를 만들어주는 캠페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동은 B형 간염 접종 맞았구나, 여기 접종까지 받았구나 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6주 때, 10주 때, 9개월 때, 18개월 때 맞아야 되는 이런 각종 예방 접종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색깔의 팔찌 액세서리로 해서 이걸 부모님이 자기 아이의 팔에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한 아주 재밌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각 색깔마다 예방접종에 맞는 그 질병에 맞는 색깔을 나눠줘서 이번 달에는 보라색 예방접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팔찌에 하나하나씩 달아주는 거죠. 이런 예방 팔찌를 한 이유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의료 시스템이나 뭐 자료의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이 아이가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알 수가 없고 또 부모님도 심지어 까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예방접종 맞았냐 안 맞았냐를 도저히 아무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2,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자꾸 부모님을 교육하려고 하고 의사 선생님을 교육하게 하고 이 차트를 잘 관리해 주세요, 차트에 잘 기록해 주세요 라고 주구장창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 중요성도 모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스템 1,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인지적 구두쇠고 뭐든지 잘 까먹고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문화를 활용하자. 어떤 문화가 있죠? 아이들에게 팔찌를 채워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만 잘 활용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인도의 마케팅 회사가 같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팔찌를 예방접종 표시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팔찌를 보면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예방접종 맞았었지, 이제 18주에 다시 예방접종 맞아야 될 때네 라는 걸 알게 되고, 의사 선생님도 그 아이 팔찌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다음번 예방접종은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화와 보건을 잘 접목한 아주 좋은 넛지 사례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를 활용한 마케팅 아이디어, 넛지 아이디어, 또 행동 경제학적 접근 어떠셨나요? 아이의 팔에 이렇게 예쁘게 있는 팔찌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이 손을 잘 씻지 않아 가지고 설사병 등의 질병으로 많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손을 씻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숨없이 고민해 봤지만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도 역시 마케터들이 비누 안에 장난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 장난감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를 즐겁게 만들었죠. 기대감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저렇게 씻어야 됩니다라고 합리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좋은 넛지 사례였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아이들을 손 씻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손에 이렇게 세균 도장을 막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 나쁜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 이러면서 손을 막 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도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아주 재밌는 넛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실 때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 가면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없나요? 띠리리리리리 그런 소리들이 바로 도로에 홈을 파가지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역시 마케팅 회사에 의해서 제안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아주 재밌는 넛지 사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표지판으로 뭐 시속 60km 이하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시카고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는 그 급커브 구간에서 자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에 가로줄을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가로줄을 점점 촘촘하게 그어놓으면 운전자에게 착시 효과가 일어나겠죠. 내가 점점 빨리 달리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 가로줄이 점점 빨리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운전자들이 조금 속도를 늦추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도 역시 인간의 어떤 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한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넛지 사례에 대해서 또 인간의 비합리성을 다루는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스스로의 행동 습관을 바꾸기 위한 행동 변화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가 다이어리에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아주 꼼꼼하고 합리적인 나를 생각하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제가 소개해드린 개념에 맞게 나는 되게 게으르고 나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좋겠어 라고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운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 변화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운동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 멀리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두 번째, 운동을 아주 즐거운 활동과 결부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루에 2시간씩 본다. 그러면 1시간은 운동 시설에 가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을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상을 준다. 여러분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운동이 끝나면 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혹은 여러분이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운동을 10번 가면 이걸 나 스스로에게 선물해 줘야겠다. 이런 약속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운동 경험 자체를 아주 즐겁게 만들어야만 우리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넛지와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바꾸고 주변 사람의 삶도 바꾸고 이 사회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